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모닥불 피우기와 사업의 유사점. 농장에서는 모닥불 피울 일이 많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거나 주말에는 거의 언제나 불을 피워놓는다. 한 번은 산책로를 따라 쓰러진 나무들을 베어 태울 일이 있었다. 길 따라 모닥불을 여러 개 만들 일이 있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두세 명씩 팀으로 나눠서 불을 피우게 했다. 사실 나처럼 불을 많이 피워본 사람은 이것도 실력이 돼서 금방 모닥불을 만들지만 생전 처음 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렇다.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잣나무나 잔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큰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올려놓은 후에 불을 붙여본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손목보다 굵은 나무들에게 그렇게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 종이를 다시 가져다 넣어보고 모자라면 휴지를 가져보고 다시 장가지를 줍고 마른 풀을 뜯어오고 갖은 애를 쓴다. 겨우겨우 장가지에 불이 옮겨 붙어도 방심하면 다시 꺼진다. 그럼 입으로 바람도 불고 부채질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뺀다. 급히 어디서 또 휴지를 주워오고 마른 풀도 주워서 넣어보고 다시 부채질을 한다. 이렇게 한참 지켜보고 애를 써야 겨우 불을 붙일 수 있다.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요령을 알아서 처음부터 준비를 잘한다. 성냥불이 한 번에 잘 타는 종이를 뭉쳐놓고 종이불에 옮겨 붙을 만한 장가지를 충분히 준비해 덩어리지게 종이 위에 잘 쌓아 올린다. 이 장가지가 타오르며 불이 옮겨 붙은 손가락 굵기의 가지를 그 위에 또 쌓는다. 이 불시용 재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다. 그 위에 큰 가지를 천막처럼 올리고 누르듯이 쌓았으나 불길과 공기가 들락날락 할 만한 공간을 주며 쌓아 올린다. 이제 종이에 불을 붙이면 아래부터 차례차례 쌓아오르며 결국 굵은 가지까지 옮겨간다. 준비에 시간을 들이긴 했지만 결국은 더 빨리 불이 붙었다. 한 팀은 자기들이 맡은 구역에 모닥불 자리 3개를 한 번에 만들어 놓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부채질하기도 한다. 내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그들이 한참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장가지나 뭉친 종이도 없이 나무를 듬뿍 쌓는다. 농장 유틸리티 차량에 올려놨던 경유를 모닥불에 부어놓고 성냥을 긋는다. 허벅지만 하면 나무들에 바로 불이 붙는다. 그러면 모두 어이없이 웃는다. 사실 사업이란 모닥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다. 자본도 경험도 없는 사람은 우선 불부터 붙여본다. 밑자본 없이 불 붙였으니 큰 가지로 옮겨 붙을 리 없다. 그러니 눈물 콧물 흘리며 고생을 해도 끝이 안 보이고 다시 자본을 빌리고 부채질하듯 애원해도 해본다. 원망을 하거나 나무가 젖었다고 불평을 해본다. 그런데 다른 곳은 벌써 불이 활활 타오른 것도 보이니 조급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불을 붙이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들었다. 아이디어와 운영 자금을 충분히 모아놨고 경험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들은 창업하자마자 어렵지 않게 모닥불에 불을 붙이게 된다. 심지어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었다. 누군가는 이들이 사업을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하고 운이 좋다고 말한다. 운을 만나기 위해 실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자본이 많은 사람은 사업 아이디어만 있어도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장작이 훨훨 잘 타서 밑불이 수치되어 지글지글 이글거리면 젖은 나무를 넣어도 불이 문제없이 타오른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이글거리는 숯불을 한사 푹 퍼서 다른 가지 밑에 넣어도 그것도 바로 불이 붙어온다. 결국 내가 경유를 차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장작불을 잘 피우는 방법은 불시용 종이, 잔가지, 붉은 가지를 많이 모아놓고 장작나무를 크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다. 운이 좋아 쉽게 불을 붙여봤던 사람도 이 이치를 모르면 그때 운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작나무가 바짝 말라 있었던 것도 운이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줬던 것도 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치를 배우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가 젖어도 불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실제로 모닥불을 한번 피워보기 바란다. 나를 지키던 칼이 나의 목을 겨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1930년에 이미 세계 2위 원유 생산국이었다.
1960년에 국영석유회사를 만들어 수익의 65%를 세금으로 축적했다. 1973년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베네수엘라로서는 국가의 천운이 왔다. 73년 아랍과 이스라엘의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며 원유값이 6배 이상 폭등을 하며 수출의 90%가 원유이었기에 국가 전체에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왔다. 79년도에 이미 세계 GDP 4위, 중남미 1위로 등극했다. 나라 전체가 원유에서 워낙 막대한 돈을 벌었기에 원유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 국가 전체 경제가 원유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민을 살리고 부자로 만들어준 원유가 80년대 이후 급락하자 결국 89년 IMF 구제 금융 신청을 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된다. 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 불과 한 세대도 되지 않는 16년 만에 일어났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만 볼리비아를 1볼리비아로 화폐 개혁을 했고 전 인구의 96%가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를 살린 것이 나를 죽인 것이다. 지역 특산물이나 특정 제품을 주제로 사업하는 경영자들도 이런 양날의 검을 쥔 사람들이다. 나를 키운 것이 어느 날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어 전문점, 랍스타 전문점, 불요리 전문점, 생삼겹살 전문점, 은갈치 전문점, 홍어 전문점들 같이 특정 상품을 파는 매장들은 한순간에 시장에서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방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서 깊은 충성 고객을 확보한 노르웨이 연어 전문점, 생라스타 전문점, 거제도 굴 전문점, 한돈 냉장 삼겹살 전문점, 제주 은갈치 전문점, 흑산도 홍어 전문점이라고 특정 산지나 상태를 프로페셔널하게 자랑하고 났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은 언제나 전문성과 범용성의 중간에 서야 한다.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서 벌어놓은 자산을 모아 출구가 있는 사업을 투자해야 한다. 만약 출구가 전혀 없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면 최소 몇 달 완전히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폭풍이 지나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꼼꼼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다면 나의 따뜻함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나의 부지런함, 나의 철학, 나의 눈썰미, 나의 성실, 나의 섬세함, 나의 카리스마는 어떤 시기에는 나를 살리고 어떤 시기에는 나를 죽인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이해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위나라 사람 상황은 진나라의 효공에 발탁돼 변법으로 불리는 일대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 덕분에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제정된 법령이 바로 역사상 그 유명한 상항변법이다. 그는 20년간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엄격한 법치주의 정치를 펼쳐 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기원전 338년 효공이 죽고 아들 해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상황을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던 관리와 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이 반역을 깨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를 공경에 빠뜨렸다. 상황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진나라의 국경을 지나 한하에 도착한 상황은 문지기 병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다. 상황의 법에 따르면 날이 저문 뒤에는 출입이 불가하옵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못한 병사가 말했다. 할 수 없이 여인숙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주인이 나와 이렇게 말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객을 재우면 상권의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결국 말년에 도망자 신세가 돼 진나라에서 탈출하다가 국경에서 잡혀 자신이 만든 거열형에 처해졌다. 처벌이 두려워 아무도 그를 숨겨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라고 절규했다.
이때 나온 말이 자기가 한 일로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뜻의 작법 자폐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래그 역시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성공 요인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다. 내 매장에서도 물건을 돈 주고 사라. 한 상장사 대표가 회사 계정으로 개인 기호품을 사서 집으로 나르다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사실 이것은 범법행위다. 상장사란 여러 주주의 복합 자산 구조다. 자신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자기 회사, 자기 개인 회사처럼 사용했다는 것은 남의 자산을 횡령한 것이다. 나는 지나가다가 우리 회사 매장에 들러 상품이 필요하면 반드시 내 개인 카드로 지불한다. 지인들과 함께 사업상 들렸어도 진열장의 음식값을 반드시 지불한다. 이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 매장은 자기 것이라 그냥 가져와 먹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끔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회사 대표도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냐며 그럼 딱히 부러울 것이 없다고 놀린다. 100%내 회사라도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법리적인 문제고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다. 설령 100%내 회사라도 그 100%는 회사 소유에 관한 문제이지 운영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그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 혹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은 해당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불쑥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꽃 한 뭉치 들고 나가고 도시락 몇 개를 가져간다면 그 돈이 얼마든 해당 매장의 점장과 사장의 이익을 해친 것이다. 또한 이런 행위는 직원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만약 회장이나 사장이 그렇게 가져가기 시작하면 유사한 직책에 있는 사람도 적당한 명분을 대고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만약 그 일이 회사 용도라면 법인카드로, 개인 일이라면 반드시 개인카드로 지불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멋진 일이다.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복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마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로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은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몰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에 말은 많고 지갑을 닫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15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없다. 마지막은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 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왜 생각은 현실이 될까? 내가 좌우명으로 쓰는 말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가르침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와 철학적 전통에 걸쳐 많은 사람이 지지해온 개념이다. 서양 철학의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동양 철학에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미래의 경험을 결정한다고 가르치는 불교의 중심교리다. 부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19세기 초 미국에서 통합된 영적 운동인 신사고 운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생각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초점을 맞춰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가정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어진다. 그로부터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유명한 연설가이자 인생 코치인 토니 로빈스는 당신의 영향력의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과 헌신입니다라고 말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삶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아이디어는 종종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부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끌어당김의 법칙 개념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리적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은 생각과 신념이 현실의 인식과 경험을 만들며 특정 사항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생각이 세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형성해 현실 안에 다양한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향한 자신의 생각으로 삶의 긍정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가 나온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부자가 되는 방식을 찾고 그에 걸맞는 공부와 노력을 하기 마련이니 그런 사람들 안에서 부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복권도 투자도 하지 않는다. 기회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 육체적 건강, 풍요로운 삶, 정신적 독립, 심리적 안정, 이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원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당신의 생각이 모든 현실의 시작이고 실체의 씨앗이다. 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생각은 때가 되면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그에 맞는 인연이나 상황에 가면 그것이 기회가 찾아왔음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러니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 무엇이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당신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다 속물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당신은 절대로 품위 있고 멋진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고 말하며 그 말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살을 빼지 못할 것이 뻔하다. 뭔가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말하면 현실 감각이 있고 자신이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한 바보일 뿐이다. 이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비관론자들이 아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성공한 바보다. 그러니 나는 멋진 몸매를 가졌다고 말하면 멋진 몸매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나는 사업에 성공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 꿈을 묻는다. 무엇이 그 사람의 최종 꿈인지가 사업의 전체 크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 그 말과 생각이 곧 당신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교훈을 당신이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 당신은 당신이 말한 사람이 돼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기회도 놓쳐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거나 돼 있을 것이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 나는 사장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사장들에게 어린아이들처럼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유치원 때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이거나 부모가 가르치지 못한 것인데
이미 사장이나 되니 지금은 아무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린 것들이다. 유치하지만 이를 사장학개론에 적은 이유는 지금이라도 배우라는 뜻이다. 하나, 지금 당장 오른손등을 고양이처럼 핥아봐라. 그리고 냄새를 맡아봐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도 주변에서 별소리를 안 했다면 차마 아무도 당신에게 입냄새 난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 거울을 가져다가 코털을 들여다봐라. 만약 코 밖으로 단 1mm라도 빠져나온 놈이 있다면 바짝 잘라라. 자르면서 귓가에 자란 털이 있는지 살펴라. 한두 개 길게 자란 놈들이 있을 수 있다.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느낀다. 방심하지 말라. 셋, 식사할 때 흘리지 마라. 부스러기 떨어뜨리지 말고 국물 흘리지 말고 소리내서 먹지 말라. 자수성가했어도 서서 밥을 먹던 가난한 시절의 흔적은 그렇게 남아있다. 이 세 가지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당신보다 나은 직원은 못 만날 것이다. 공생과 협력, 유기적 사업에 대하여 협력 공생 공정은 새로운 이익의 막강한 도구이자 최고의 전술이며 전략이다. 자연 생태계에는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적자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강자에게 먹힌다는 약육강식이나 적응하는 생물을 생존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자연 선택 역시 강자 중심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산업계나 기업도 이런 생태 이론과 유사한 행동 형태를 신봉해 왔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뒤 후발주자를 죽이는 일을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계에서조차 다윈의 이런 이론들은 도전받고 있다. 다윈의 이론 기준으로 경쟁자에 대한 협력은 곧 진화론에 역행하는 행위다. 하지만 생명의 다양한 생존 방식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많다. 노학과 로즈 하이필드가 함께 쓴 초협력자에서는 인간을 최고의 협력자라고 말한다. 그 협력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단순한 협력에 그치지 않는다. 평판, 혈연, 배려, 믿음, 간용, 너그러움 같은 특성들이 다인의 배신 전략보다 이익이 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진화론에 따라 선택과 변이라는 두 개의 원칙만을 유용하게 봤다. 하지만 협력이라는 성장의 가장 유용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치열한 사업 경쟁에서 공생과 협력은 오히려 가장 근사한 성장 모델이다. 기업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이윤을 창출한다. 기업은 공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공해를 만들 때 더 많은 돈을 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치들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직업 환경은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준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부터 수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이윤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제자 사업가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회사, 직원, 고객, 경쟁자, 협력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기적 사업 환경이 되게 하라고 독려한다. 우리는 유기농법을 농산물이 재배되고 가공되는 방식의 살충제나 비료 같은 합성 투입물 사용을 없앤 것에 국한해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기농업 목적은 천연 자원의 사용과 토양 건강, 생물 다양성이 농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침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 거친 사업계에서 가장 멀리 오래 그리고 높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억지라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온전한 승자는 없다. 경쟁자를 없애면 다음 날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뿐이다. 2년에 한 번씩 사장이 꼭 해야 할 일. 경영자는 최소 2년에 한 번씩 두 가지는 꼭 해야 한다. 회사의 회계 정밀 감사와 자신의 종합 건강 검진이다.
종합세무평가는 마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온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받는 것이 좋다. 자신들이 잘 못하는 부분, 놓친 부분, 혹은 개선할 부분, 또는 사내 부정 발생 요충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재무관리고 이익만큼 중요한 것이 절세다. 경영자의 건강 상태는 회사의 운명과 직결된다. 특정 질병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미리 관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경영자의 유고 시에 생길 통장 관리, 비밀번호 관리, 결제 처리의 예비 플랜을 가져야 한다. 경영자의 특성상 사장은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다. 기업 조직에서 경영자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평균보다 빨리 사망한다는 결과도 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대기업 임원 500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로렌티안 대학에서도 평균 나이 51세의 CEO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88%가 일반인보다 암과 심장 관련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정기적 건강검진이라도 반드시 챙기기를 권고한다.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사업이 막 시작하면 대부분 사장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가불관계 문제, 채무 불량 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짐, 항상 밥값 내야 함 등이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제법 사업체가 돌아가면 그때 남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근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무너짐, 피곤,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건강 악화, 인간에 대한 모멸감, 불안감, 친구들이 나누어짐, 직원에 대한 분노, 배신, 횡령, 신용불량, 가불관계 문제, 채무 불량 채권, 수면 부족, 불면증, 휴가 없음,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 사라짐. 항상 바깥 똑같은 말.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언제 없어지는 걸까? 스스로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당신의 사업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하나씩 찾아서 돌려놔야 한다. 근거 없는 비난은 칭찬으로, 조롱은 존경으로, 자유근무, 가족에게 어른이 되는 것, 활기, 장기휴가, 정기휴가, 건강, 인간에 대한 존중, 진짜 친구, 직원에 대한 애정과 감사, 충성심, 신용, 밥과 같은 잔고, 수익, 휴식, 일에 대한 자긍심, 보람 등으로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사장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행복한 일이다.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비굴할 이유가 없다. 스스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스스로 걷는 것 자체가 보람이다. 사업이 잘 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사업을 했는지 그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 내가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모두 바꿔도 하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밥값은 항상 당신이 내야 할 것이다. 사장의 사치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사장의 사치에는 해야 할 사치와 해도 괜찮은 사치와 하면 안 되는 사치가 있다. 사치란 태초부터 존재했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의 왕관을 비롯해 모든 액세서리 모두 오래전부터 사치가 하나의 권력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준다. 사치라는 것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비싼 값에 치르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신분 우월성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의 지표로도 사용되는 것이 사치품이다. 누군가 명품 가방을 대면 그것이 부자를 뜻하지 않지만 최소한 저것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볼테르는 사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처음으로 선언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는 사치품이 경제를 작동시키고 예술을 장려하며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이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드로와 루소는 자신의 재산을 미친 듯이 사용하는 나쁜 사치, 도덕의 부패, 취미의 퇴폐에 대해 많은 비난을 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현대 사회에서의 사치나 사치품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 가치나 도덕적 문제로 나누지 않고 개인의 신용의 문제로 들여다보고 싶다. 사장으로 해야 할 사치는 반드시 있다. 이것은 겸손함이 잘못하면 누추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개인이나 회사는 일정한 수준의 사치가 있어야 신용이 증가한다. 흔히 은행이 대로변에 최고급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사치다. 그러나 이 사치는 신용을 올려주는 좋은 사치다. 만약 은행이 골목 안 2층 허름한 사무실에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 돈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왠지 불안하다. 아무도 은행의 건실한 운영을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생 전체를 맡겨놓은 생명보험회사들은 시내의 가장 높은 빌딩을 차지하고 있다. 내가 죽어도 저 빌딩이 존재해야 믿어지기 때문이다. 개인 회사나 사장들도 이렇게 신용을 증가시키는데 적당한 사치가 분명 필요하다. 사치를 해도 되는 시기는 사업이 이제 적자를 벗어나 이익이 생기고 최소 3년간 순수익이 발생하는 지점이면 다 적당하다. 이때 하는 사치는 궁핍함을 가리기 위함이다. 남에게 우월감을 주는 사치가 아니라 궁색함이 묻어있는 것을 바꾸고 가리기 위한 사치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하고 단정한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장은 자가용도 새 차로 바꿔야 한다. 옷은 단정하고 잘 다려 입어야 한다. 신생 유명 IT 기업 흉내낸다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면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버릇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보다 품위 있는 직원들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사장이 운동화를 신으면 직원도 운동화에 맞는 복장을 하고 다닐 것이고 내가 구두를 신으면 직원들은 세미 정장이라도 입고 말도 단정히 할 것이다. 내가 슬리퍼 신고 다니면 운동화 뒤축을 접어 신고 다니는 직원도 만날 것이다. 명품 로고가 조용히 숨어 있는 제품들을 찾아 요란스럽지 않게 입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 해도 괜찮은 사치 시기는 5년 이상 순수익이 나오거나 직원이 30명이 넘거나 매출이 100억대에 들어가면 시작해도 된다. 이때는 외제차를 하나 사도 좋고 배우자도 좋은 차를 사줘도 된다. 남편이 사장이라면 아내에게는 자기보다 비싼 차를 사주고 아내가 사장이면 본인이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 그러나 절대로 이때도 허세를 부리는 사치는 안 된다. 로이스나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은 신용이 오히려 하락한다. 벤츠나 BMW면 충분하고 스포츠카라면 포르쉐까지는 적당하다. 그 이상의 비싼 차는 무엇이라 핑계를 대도 허영과 허세일 뿐이다. 설령 그런 차값을 한 달 안에 벌 수 있고 현금으로 살 수 있다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다른 사업가들은 그런 유치한 짓을 하지 않는다. 시계 역시 롤렉스나 IWC, 오메가 정도까지 다 괜히 파텍 필립이나 오데마픽의 같이 발음도 안 되는 시계를 찾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시계 투자자나 할 일이다. 해도 되는 사치라 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잘하면 그 기품이 있어 보일 것이다. 기품이 있어 보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게 과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온몸에 모자부터 신발까지 구찌 한 것보다 추한 부자는 없다. 하면 안 되는 사치는 자신의 경제 범위를 넘어간 사치, 경제를 위한 사치, 보여주기 위한 사치, 자랑을 위한 사치다. 이런 사치들은 자신의 인생과 돈과 사업까지도 날릴 수 있다. 사치로 어떤 사람의 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사치로 존경을 얻지는 못한다. 가장 멋진 사치는 사치할 수 있는데 사치하지 않는 것이다. 일부 최고급 명품에 오히려 로고가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신 자신의 고귀함이 그 어떤 상품의 가치보다 높다. 지나친 사치로 당신의 품격을 깎아내리지 말기 바란다. 규모가 커지면서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사장의 태도. 1인 회사부터 수십 명, 수백 명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되는 과정에서 단계별, 상황별로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변함없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10인 이하의 작은 기업을 다룰 때와 50인 혹은 100인 이상의 기업을 다룰 때는 엄연히 다르다. 작은 기업의 사장 때 하던 방식이 기업이 커지면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부지런함은 작은 기업의 사장에게는 최고의 덕목이다. 초기에 기업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만한 도구가 없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사장의 이런 덕목은 해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리드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은 무너지고 만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사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장들은 성실을 선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수치를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부지런함의 최종 목적은 게으르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부지런함을 통해 게으름을 확보한 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다. 기업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구간이 생긴다. 판단과 방향성과 안목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시기가 생긴다. 그런데 이때도 사장이 부지런하면 몸을 움직이느라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훌륭한 경영자는 하루의 휴식과 주말과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친구, 가족, 연인은 물론이고 직장 동료 또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다.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면 상호 존중이 더 커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요구사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조화롭고 협력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된다. 직원을 믿어주면 더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신뢰하면 개인과 직업 생활에서 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로부터 배울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문제들의 훨씬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직원을 영웅으로 만들어 기업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 하지만 기업이 크고 나면 사업 초기에 이런 믿음은 대형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커진 회사는 믿음을 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일어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바꿔나가야 한다.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여지를 남기지 않는 태도다. 규모가 커진 회사의 직원들은 소규모 상태와 다르게 그들의 작은 결정 하나가 회사에 엄청난 이익과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업 초기 때와 달리 구조적 유혹이나 권위가 주는 권력에 노출된다. 믿음이나 신뢰가 이들을 지켜주기에는 너무 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회사의 사장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내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인내는 고결한 품성 중 하나다. 인내는 장애물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한 개인이 도전의 직면에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주요 특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조차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이 우유부단한 태도로 사업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인내가 있다. 작은 기업의 사장은 누구에게나 약자다. 심지어 직원들 앞에서도 약자일 수 있다. 그때는 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인내심 많은 사장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밥이 익기 전에 뚜껑을 여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인내할 시간조차 없어진다. 큰 의미나 큰 결정에서의 인내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더 이상 인내하고 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회사는 정지되고 만다. 오히려 인내하기보다 화를 내기도 하고 지시를 강제할 때도 있고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일정 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할 일도 많아진다. 이때가 오면 인내보다는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 인내에서 생기는 혜택보다 결정을 미뤄서 생기는 피해가 더 커지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보다는 사후 책임지고 만회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사장의 고집은 선이다. 이것은 사업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징 중 하나다. 사업가가 고집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뜻과 같아. 사업가는 절대로 기가 얇으면 안 된다. 자신의 철학과 고집을 통해 시장의 한쪽 귀퉁이를 찾아야 한다. 완고한 사람은 목표를 고수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성공과 목표 달성으로 이어진다. 고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누구에게 이용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런 고집은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의 이런 고집은 선이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 이런 완감은 완벽히 독이 된다. 몇몇 직원들을 강하게 리드하면 일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여러 사람의 협력을 위해 타협과 조정을 반복하는 대규모 조직에서의 고집은 다른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친다. 이런 태도는 구성원들에게 나쁜 메시지를 주며 조직이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리더의 고집은 구성원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거나 리드를 필요로 할 때 접근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능력 많고 현명할 수는 있지만 다수의 능력보다 항상 우위일 수 없고 다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고집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이 왔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아무리 사장이라도 결국 혼자 남게 되고 접근들이 모두 떠나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작든 크든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은 다음과 같다. 이런 가치들을 4개 정도만 골라봤다. 이것들은 시대의 상황이 변해도 언제나 불변의 가치를 발휘한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감사해야 한다. 내가 나 스스로를 무엇을 인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내 주체적인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가진 것은 감사해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도 갖고 있어서 내 삶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사업이 커졌으면 내게 주어진 이 행운에 감사해야 한다. 평범하고 부족한 한 인간이 남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고 국가에 세금을 낼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고 더 나은 수면과 신체 건강을 준다. 또한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연연하지 않아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에 감사를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가 이어진다. 이를 통해 공감 능력이 향상돼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것은 전반적인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가치는 정직이다. 그러나 정직이 항상 최선의 선택일까? 이런 고민은 매번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 많은 경제학자, 윤리학자, 기업, 현자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우리를 설득했지만 언제나 옳다고 할 만큼 확실치는 않았다. 거짓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번 진실을 말하거나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하는 강력한 경제적 이유는 없다. 현실 세계에서 배신자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지도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을 남용해서 끔찍한 결과를 얻었던 사례는 거의 없고 거짓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직의 가치는 이것이 주로 도덕적인 행위라는 가치관에서 나온다. 옳고 그름에 대한 특별한 가치관이 없다면 정직은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이다. 단지 사업만을 위해서라면 정직만이 언제나 옳은 가치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삶을 나타내려 하려는 것이다.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행복하지 않게 된다. 어떠한 강압한 압력에도 정직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산 손실을 감수하는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존중, 특히 내 측근들의 존중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때 얻는 행복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직은 사업이 작든 크든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다. 세 번째로 뽑기는 했지만 사실 사업가에게는 첫 번째가 돼야 하는 것이 있다. 시간 약속 지키기는 사업 세계 헌법 제1조 1장 첫 줄에 넣어야 할 문구이자 가치다.
사업에서의 가장 큰 가치는 신뢰이고 이 신뢰를 증명하는 첫 도구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시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것은 나의 삶을 존중하는 일이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업무의 핵심 측면이며 직장에서 신뢰를 구축한다. 무엇보다 시간을 잘 지키면 다른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것은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지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평판이 좋다. 좋은 평판은 기업가의 다른 자산 가치로 이것을 토대로 신용자산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다. 시간 약속 지키기는 사업의 시작부터 사업을 끝내는 날까지 항상 지켜야 할 가치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하나는 내일 둘의 가치가 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이 삶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시간 약속을 당신의 결혼식 약속처럼 무겁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그러면 당신은 위대한 사업가가 돼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음, 네, 오늘의 영어는 That's what I wanna do. That's what I wanna do.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That's what I wanna do. 내가 하려던 거예요. That's what I wanna do.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That's what I wanna do. That's what I wanna do. That's what I wanna do. want to를 wanna 이렇게 wanna d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That's what I wanna do. 그러면 사진 찍을게요. 갑니다. 하나 준비하시고 네. 하나 둘 셋. 네,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